악명 높은 중국 10명의 매국노, 친일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 청웅보입니다. 고위 간부의 자제이자 제2호 친일파이며 80명 이상의 여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24명의 항일 전사를 학살했기에 24발의 총알을 맞고 죽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비가 죽은 후 해외로 도피하여 지금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천궁버는 재벌 2세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관료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청왕조의 부패에 익숙했고 혁명에 대한 동경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15세에 아버지를 따라 반청봉기를 시작하여 곳곳에서 장정을 조직하고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혁명 시기에 그는 국민당에 가입했고 이를 재빠르게 하였고 식견이 넓기 때문에 매국노 왕징웨이에 의해 발탁되어 나중에 최고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왕징웨이가 투항한 후 청웅버는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는 일본인을 따르겠다고 굳게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일본에 항복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신은 일본인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아 왕징웨이가 죽은 후 자연스럽게 정부 주석이 되어 두 번째 매국노의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청궁버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후 과감히 그를 공산당에게 넘겨주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9위 천삐준입니다. 그는 중국 최고의 여성 친일파로 별명이 욕쟁이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왕징웨이의 아내입니다. 성격이 거칠고 조급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습니다. 왕징웨이 부하 매국노들은 그에게 욕을 먹지 않은 적이 없었고 심지어 왕징웨이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청궁버조차도 대중 앞에서 욕을 먹었는데 당시 매국노들은 모두 그를 무로우후라고 했는데 뜻은 즉 암컷 호랑이입니다. 천삐준은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남양에서 유명한 고무왕입니다. 천삐준은 재벌 2세로 젊은 시절 결혼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가 왕징웨이와 알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동맹회에 많은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돈 많은 이 여자를 많은 남자들이 좋아했지만 결국 왕징웨이가 낚았습니다. 1912년 두 사람은 결혼하여 함께 나라를 팔고 돈 때문에 매국노로 됩니다. 일본이 항복한 후 그녀는 감옥에 10여 년 동안 갇혀 지냈지만 여전히 욕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람들은 그에게 욕쟁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8위 왕커민입니다. 그의 별명은 챙워이즈인데 챙은 돈이고 궈이즈는 일본 놈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는 늙은 나이에도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왕커민은 18살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이후 주일 참사관을 맡았으며 북양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축자의 전문가입니다. 왕커민은 1927년에 일본에 아첨하다가 수배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국민당 높으신 분인 장주어린에게 가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7.7사변 후 일본은 화북 괴뢰 정부를 구성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왕커민 부류로 옮겼습니다. 일본인의 부름을 받은 왕커민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위정권이 성립된 후 왕커민은 초대 회장이 되어 일본의 침략과 매국노 행위를 강력히 변명하고 심지어 많은 애국적인 항일 지사를 선동하고 학살했습니다. 봄바람에 득의양양한 왕커민 가족은 일본 화보에도 등장했으며 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풍경은 한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징웨이가 적에게 투항하여 반역하면서 왕커민은 일본인에게서 가치를 잃었습니다. 항전 승리 후 왕커민은 체포되었고 생활이 부패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결국 감옥에 갇혔으며 20일도 차례되지 않아 병사했습니다. 왕커민이 죽은 후 8명의 딸만 남았고 슬에 아들은 없었습니다. 왕쭌둥이라고 불리는 딸이 왕커민이 적에게 투항하여 반역한 후 그와 부녀 관계를 단절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위 량홍즈입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지만 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누렸고 대의를 위해 가족을 멸하고 딸을 일본군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량홍즈는 청나라 시대의 유명한 시인 량장주의 후손입니다. 청나라가 멸망한 후 량홍즈는 북양정부에서 몇 가지 직책을 맡았습니다. 직관전쟁이 끝난 후 량홍즈는 단치루이가 패배한 것을 보고 연루될까 두려워하여 그의 50만 병급을 가져가 일본인에게로 달려가 숨었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끊임없이 일본 침략을 선동하고 일본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량홍즈는 자연스럽게 일본인의 중용을 받아 정부의 행정원장 겸 교통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정치적 재능이 없고 매국노의 명성이 좋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실패하는 것도 두렵기에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한편 국민당하고도 깊은 연락을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일본인과 협력하여 채권을 대대적으로 발행하고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며 일본인에게 군사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일본인은 대부분의 광물과 철도 자원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한 후 량옹쯔는 체포되었고 그가 죽은 후 그의 큰딸은 물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해외로 도피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위 딩머춘입니다. 그는 별명이 딩도부이며 76번 특무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평생 일본군을 아부하면서 살았고 총살되기 전에 놀라서 바지에 오줌을 쌌습니다. 1927년 국민당은 애국 인사를 대대적으로 추적하고 학살했습니다. 딩머춘은 관리가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정부에 몸을 의탁했고 천리푸에게 붙어서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성과로 인해 고위층의 인정을 받고 중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삭각과 그들의 질투로 인해 부패 혐의로 장개석에게 고소한 후 강등되었고 이 일로 딩머춘은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1938년 왕징웨이는 일본에 투항한 후 딩머춘을 포섭하여 일본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당 정보를 대량으로 팔아 각종 학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를 딩도살자라고 불렀고 그의 잔악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왕진웨이 세력도 완전히 붕괴되자 딩머춘은 다시 국민당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고 압박에 못 이겨 국민정부는 딩머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범죄, 두목의 종말이 마침내 다가왔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5위, 주불해입니다. 그는 3명의 간호라고 불리며 3번의 반란을 겪었고 결국 호랑이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주불해의 아버지는 주규구라고 하며 증국번의 밑에서 일을 했고 어릴 때부터 주불해에게 주입한 사상은 국가에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불해는 처음에 공산당을 지지했고 자주 공산당을 선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이 주불해를 찾아가 매달 200위안을 조건으로 반공선전을 발표하도록 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주불해의 열띤 공연은 장지혜 씨의 주목을 받았고 자신을 위해 응견이 필요했던 장지혜 씨는 그를 홍보부 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비록 장지혜 씨도 반공을 했지만 한길 문제에서는 여전히 비교적 믿을 만합니다. 주불해는 돈을 주는 사람은 부모님처럼 모십니다. 1938년 그는 다시 반란을 일으켜 왕징웨이의 문하에 들어갔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함과 동시에 주불해의 좋은 날도 끝이 났습니다. 그의 명성이 너무 악랄하고 병에 걸려 감옥에서 하루 종일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위, 푸쇼아입니다. 상하이 시장으로 오랫동안 23명의 경호원들이 그의 주변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4번의 암살 끝에 결국 요리사에게 목이 베었습니다. 푸쇼안 애운 15세 때 상하이 조선소에서 일했고 영어를 조금 한다는 이유로 자본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여 3년 후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노동자를 착취한 덕분에 그는 인생의 첫 번째 부를 이루었고 관계망을 통해 성선회에 합류하여 반직의 벼슬을 얻었습니다. 숭의 전쟁 후 일본군은 괴뢰 정부를 세웠고 당연히 우시아와는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상하이 시장이 되었고 공공연히 조계지 철수를 명령하는 민국 깃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행동은 국민당 고위층을 격분시켜 그를 암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푸샤오안을 암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푸샤오안은 외출할 때 항상 경찰차가 따라다녔고 23명의 경호원이 함께하기에 암살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결국 푸샤오안 집안의 요리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요리사는 어렸을 때 일본인들에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일본인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요리사는 한밤중에 푸샤오안이 잠든 틈을 타 칼을 들어 68세의 푸샤오안을 하늘로 보냈습니다. 3위는 은혁영입니다. 그는 화북 최초의 괴뢰 정권 주석이고 부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05년 17세의 은혁영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많은 혁명가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애국 청년이 되었습니다. 21세 때 그는 동맹회에 가입하여 중추가 되었습니다. 시네우 혁명의 열매가 웬스카이에 의해 도용되었고 이는 은혁영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유학을 계속했기 때문에 많은 일본군 관계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하원의 비서가 되어 중국 은행과 일본과의 경제 및 무역 교류를 담당했습니다. 권력이 커지면서 은혁영은 욕망에 사로잡혀 일본인과 협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혁영의 형은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하며 일본인과 싸웠고 동생의 무능함 때문에 여러 차례 연루되었습니다. 일본인의 보호 아래 은혁영은 많은 매국노를 포섭하고 보안대 등 무장을 조직하여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백성을 약탈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차례 무력을 사용하여 학생과 노동자를 진압했고 수많은 애국 인사들이 그의 손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의 자원을 대량으로 팔아 광물 등 각종 중요한 자원을 점검하여 모두 일본군에게 넘겼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일본인들은 곧바로 지동 각지의 광물, 소금 등 중요한 물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비록 은혁영이 이렇게 잘 메우더라도 일본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후 은혁영은 곧 체포되었습니다. 2위는 리수춘입니다. 악명 높은 친일파 우두머리 왕징웨이의 오른팔입니다. 그의 참사는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고 백성들은 이미 그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리수춘은 일찍이 공산주의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중용을 받았지만 내전 기간 동안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중통 간첩이 되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왕징웨이는 반역했고 리수춘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많은 국공 양당의 충에 있는 인사들을 학살했고 일본군의 보호 아래 난징 전체에서 권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수춘은 잔대까리만 굴렸습니다. 그는 국공일 3자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로 선택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횡령하기 위해 심지어 적과 내통했다는 죄명을 씌워 납치하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이 매국노도 일본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살당해 죽는 모습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왕징웨이입니다. 그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친일파입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무덤까지 폭파되어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20세기 중국 최대의 매국노로 영원히 치욕의 기둥에 박혔지만 한때는 온 나라가 존경하는 혁명 영웅 정치 스타였습니다. 1909년 왕징웨이는 청나라 대원을 암살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비록 암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조치는 그를 전 국민의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준수한 외모, 해박한 학식, 두려움 없는 혁명 용기는 그에게 많은 팬을 얻게 했고 그 중에는 그에게 단념한 천비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7사변 후 왕징웨이는 친일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 반드시 대패하고 화해를 구하는 것이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사람들이 외세에 저항하려는 결심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944년 왕징웨이는 병으로 사망하여 순원의 옆인 난징 중산릉 남서쪽의 매화산에 묻혔습니다. 항전 승리 후 난징 사람들은 왕징웨이의 묘가 난징에 묻힌 것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품었고 육군 총사령관 허잉치는 명령을 내려 왕징웨이의 묘를 폭파하였습니다.